2000년 개봉했던 전설의 명작 글래디에이터. 인트로부터 보여준 리얼한 전투씬부터 생동감 넘치는 카메라 워크를 기반으로 한 검투 액션. 거기에 주인공 막시무스의 압도적 카리스마. 이를 배신, 치정, 암살, 반전, 복수로 엮은 촘촘한 스토리. 개봉 당시는 물론 지금 봐도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망부석 영화. 따라서 제작비 1억 달러로 월드박스 오피스 4억 6천만 달러 대박 흥행. 제73회 아카데미 작품, 나무주연, 시각효과, 의상, 음향까지 5관왕을 수상. 흥행과 비평 두 마리를 모두 잡은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많은 24년 만에 나온 사생아 글래디에이터 2. 제작비 2억 1천만 달러로 월드박스 오피스 4억 3,500만 달러 흥행. 이중 절반 극장목과 홍보비를 빼면 대략 1억 달러 적자. 이는 23년 개봉했던 인어공주 설사와 엇비슷한 폭망으로 죽은 막시무스 발꼬락만 핥다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실패했는지, 왜 명작에서 망작이 되었는지, 이름하여 바람둥이 공주와 소시오패스 왕자, 지금 바로 뽀개보겠습니다. 영화계에 살아있는 전설 리들리 스콧 감독. 1977년 결투자들로 데뷔 후 외계인 SF 호러의 최고봉인 에일리언, 그리고 사이버펑크의 선구자로 불리는 1982년 블레이드 러너. 그 밖에 SF뿐만 아니라 델마 루이스, G.I. 제인, 글래디에이터, 블랙호크 다운, 매치 스틱맨, 킹덤 오브 헤븐, 아메리칸 갱스터, 마션 등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좋은 작품들을 많이 찍은 자타공인 최고의 명장이죠. 여담으로 스코동은 1937년생으로 올해 연세가 벌써 88. 물론 현역 감독들 중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로만 폴란스키, 우디 앨런 등 90을 넘긴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나, 아무튼 이분들 모두 말년까지 활활 타오르는 열정만큼은 정말 리스펙트입니다. 리스펙트!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스콧 감독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위대한 감독이지만 작품별 기복이 너무 심하고 또한 생각보다 큰 흥행을 한 작품들은 많지 않은데,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드라마 제외 총 29편의 영화를 연출했지만 이 중 흥행한 작품은 마션, 글래디에이터, 프로메테우스, 에일리언, 한니발, 아메리칸 갱스터, 사실 이 6편이 전부라 할 수 있으며, 또 최고 흥행 기록은 6억 3천만 달러의 마션으로 의외로 10억 달러 가까운 초대박 흥행작은 없으며, 심지어 손익분기점조차 넘지 못한 영화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SF 걸작 블레이드 러너조차 2,800만 달러 제작비로 월드박스 오피스 4,200만 달러로 적자. 따라서 저주받은 걸작이란 별명까지 얻게 되었고, 최근작 나폴레옹 역시나 1억 3천만 달러 제작비로 월드박스 오피스 2억 1,900만 달러로 역시나 적자. 특히 2021년작 라스트 듀얼은 1억 달러 제작비로 월드박스 오피스 꼴랑 3천만 달러. 말 그대로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My fate and our child's fate will be written up by God's will. 그러니까 스콧 감독은 그 명성이나 작품의 완성도에 비해 흥행력은 매우 낮다는 것. 그럼 도대체 왜 흥행력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원인으로 극장판의 편집 문제와 그리고 너무 난해한 스토리 및 무거운 분위기를 손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엉성한 각본 및 허접한 캐릭터 설정. 이 두 가지가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149의 콜럼버스, 글래디에이터, 킹덤 오브 헤븐, 로빈후드,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나폴레옹. 스콧 감독의 필모 중에는 유독 사극, 특히 영웅 서사가 많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중 흥행에 성공한 작품은 글래디에이터 단 한 편. 그리고 나머지 영화들은 싹 다 망했는데, 물론 자세히 뜯어보면 그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핵심은 바로 엉성한 각본과 허접한 캐릭터 설정, 즉 구멍 슝슝 뚫린 개연성 낮은 스토리 전개, 여기에 메인 캐릭터들의 엉성한 서사 및 낮은 행동 동기, 이 두 가지가 매우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 원인은 바로 스콧 감독의 특성. 그러니까 스콧 감독은 세계관 구축이나 철학적 주제 등 큰 줄기를 짜는 데 있어서는 매우 큰 공을 들이지만 캐릭터 개발 및 디테일한 서사는 작가들에게 맡기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 따라서 글래디에이터나 마션처럼 명확한 스토리 아크와 매력적인 캐릭터 설정이 뒷받침된다면 큰 시너지를 얻지만, 반대로 로빈후드나 엑소더스, 나폴레옹처럼 각본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뛰어난 비주얼에 비해 서사가 엿가락처럼 늘어지며 영화는 노잼화. 따라서 공허한 블록버스터, 배우 낭비가 심한 영화라는 딱지표와 함께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이 같은 각본 문제는 글래디에이터 2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먼저 새로운 주인공 루시우스. 1편의 정통성을 잇기 위해 알고 보니 아버지가 막시무스였다는 설정을 넣었고, 따라서 사실 로마의 공주 루실라는 막시무스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더라. 잤지? 아주. 나아가 루실라는 남의 아이를 가진 채 사기 결혼을 한 바람순이였더라라는 막장 설정 역시 따라붙게 되죠. 그러니까 억지 혈연으로 엮기 위해 공주를 불륜대마왕으로 만든 꼴. No. By rumor, you see, she took lovers. And by rumor, the real father was Commodus. 물론 이에 대한 변명거리로 루실라의 남편이 동성애자였더라라는 설정을 살며시 넣기도 했고, 또 공주 역시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니만큼 이 정도 분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헌데 어린 아들을 왜 홀로 타국으로 도망 보내야 했는지. You're the sole heir to the throne now. There are men who want to kill you so they can take power. 그리고 왜 보내놓고 찾지를 않았는지, 나아가 어떤 이유로 죽었다 생각한 것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묘사는 생략. 여기서부터 설정들이 중구난방 지 맘대로 튀기 시작하는데, 아들 루시우스 놈은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면서 소리치며 원망하질 않나. Your name was on his lips. 또 그렇게 원망하다 별다른 계기도 없이 180도 돌변. I grew up hearing stories at my grandfather's knee. He used to talk of the dream that was Rome. The Rome of hope. 어느새 로마에게 복수하겠다는 분노 또한 사라지고 갑자기 황제였던 할아버지를 언급하기 시작하며 끝내는 로마의 수호자가 되는 엔딩. My grandfather Marcus Aurelius talked of the dream that would be Rome. But dare we rebuild that dream together? 한마디로 엉망진창, 이랬다 저랬다 제멋대로 각본이었습니다. 나아가 이런 제멋대로는 영화상 가장 핵심이 되는 분노와 복수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그러했죠. 글래디에이터의 주된 줄거리는 1, 2편 모두 주인공이 아내를 잃고 노예 검투사가 되어 끝내 복수한다는 내용이며,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주인공의 분노와 그 방향성으로 1편에서는 그 대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코모두스, 그러니까 막시무스를 아끼던 선왕을 살해하고 또 막시무스를 나락으로 떨구다 못해 그의 가족을 몰살시킨 장본인, 누가 봐도 분노의 대상이 명확했습니다. My name is Maximus Decimus Meridius. Father to a murdered son, husband to a murdered wife,
And I will have my vengeance. In this life or the next. 근데 이 편에서는 이 분노의 대상이 명확하지 못했는데 루시우스의 아내 아리샷은 전투 중 화살을 맞고 목숨을 잃지만 이건 명확하게 누가 의도적으로 죽였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루시우스의 분노 역시 처음에는 로마군 전체로 향했지만 군 전체를 상대할 수 없으니 명분상 그 우두머리인 장군 마르쿠스에게 향하죠. Whose head could I give you that would satisfy this? The entire Roman armies. Too much. The general will do. 여기서 마르쿠스 또한 명령에 따라 전쟁을 치른 것으로 딱히 개인적인 악감정도 없는 데다 심지어는 현 황제의 폭거에 맞서 전쟁에 반대하는 정의로운 인물로 묘사. Rome has so many subjects. She must feed them. 또한 현재는 루실라의 남편으로 따지고 보면 루시우스의 양아버지. 따라서 마지막에 루시우스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I love your mother, Lucilla. And your father. 즉, 처음부터 빌런이 될 수 없는 설정이었으며 또 여기서 루시우스 역시 싸우다 말고 같이 죽겠다며 둘이 서로 꽁냥꽁냥. 이게 무슨 뜬금없는 사랑과 전쟁인지 죽일 듯 싸우다 갑자기 피어나는 브로맨스 시츄에이션. 잘못된 설정에 따른 엉뚱한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이처럼 분노의 대상이 사라졌기에 영화는 그 마크리누스라는 빌런을 만들어내는데 이 역시나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방향으로 흐릅니다. 마크리누스는 처음에 노예들로 검투 경기를 펼쳐 돈을 버는 상인으로 묘사되었고, This one is interesting. I'll buy it. 따라서 1편에 등장했던 프록시모와 거의 비슷한 캐릭터로 인식되었죠. 헌데 은근슬쩍 쌍둥이 황제의 측근이 되어 정치가로 변신하더니 또 갑자기 황제들을 하나하나 암살하고, 결국은 울실라까지 직접 쏘아 죽이며 최종 빌런이 됩니다. 도대체 왜죠? 그 과정에는 어떠한 명분도 이유도 합당한 근거도 개연성도 전혀 없었고 그저 미치광이 살인마와 다름없는 모습, 거기다 또 필요 이상으로 연기력이 출중했던 덴젤 워싱턴, 따라서 주인공보다 더 튀는 불상사까지 발생하였죠. The gods themselves want Rome reborn. They sent me to fulfill that task. 여기에 자신의 부하인 장군이 돌려까기를 시전해도 멍청멍청 나몰라라. 노예 검투사의 무례함과 조롱 섞인 발언에도 그저 천진난만. The gates of hell are open night and day. Smooth is the descent, and easy is the way. I've grown so bored, but you surprise me. To amuse you is my only wish. We are amused. 별것 아닌 이간질의 형제를 죽이는 단순함. 아무리 봐도 폭군은커녕 지나가는 동네 덤앤더머를 데려온 건지 코믹 영화에나 나올 법한 비주얼과 지능 수준의 황제들, 보는 내내 어이상실이었죠. 그리고 이 멍청하고 명분 없는 캐릭터들도 심각했지만 카리스마 없는 주인공의 액션과 연기 역시나 그 못지않게 엉망이었습니다. 러셀 크로우, 현재는 좀 후덕한 인상의 아저씨가 되었지만 리즈 시절에는 강인함과 함께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외모, 그리고 남다른 카리스마까지 갖춘 배우, 특히 글래디에이터에서의 연기가 인상적으로 이런 게 바로 명품 연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로키의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까지 거머쥐었죠. I knew a man who once said death smiles at us all. All a man can do is smile back. 그리고 2편의 주인공으로 뽑힌 폴 메스칼, 노멀 피플에서의 연기를 보고 스콧 감독이 직접 캐스팅했다 전해지는데 비록 경력은 길지 않지만 분명 괜찮은 연기력을 갖고 있는 배우이긴 합니다. I'll go.
하나는 아무리 괜찮은 배우라도 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중요. 아내가 죽고 노예로 전락한 똑같은 상황이지만 둘의 연기 연출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먼저 막시무스의 경우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의욕을 잃고 낙담한 모습, 어깨에 문신을 긁어내며 로마의 군인이었다는 것조차 부정하는 태도 등 그의 슬픔, 비통함, 분노 등 감정적인 부분을 정말 적절히 표현하였죠. My wife and my son are already waiting for me. You'll meet them again. But not yet. 헌데 루시우스의 경우 물론 아내의 죽음에 누구보다 슬퍼하는 장면들이 있긴 했으나 문제는 그 다음,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에 먼저 나서서 농담을 건네며 웃는다거나 I am ready to be taken to another place. Stay here a while longer. 동료들의 장난에도 환하게 웃는 등 비슷한 웃음이라도 이처럼 시리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아닌, 이 상황에서 웃는다고? 슬프지 않나? 라는 느낌. 즉, 감정이 없는 소시오패스 인상을 주었으며, 바로 이런 것들이 연기 설정의 디테일 차이,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 영화에 대한 큰 인상을 바꾸는데, 이런 차이는 액션 쪽에서도 너무나 잘 드러났습니다. 같은 감독의 연출이지만 1, 2편의 액션 또한 천지 차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때문으로, 첫 번째는 바로 배우의 차이. 1편을 오마주한 이 장면만 보더라도 폴 메스칼은 포효와 함께 거친 몸동작을 주로 보였지만, 러셀 크로우는 전반적으로 빠르면서도 간결한 동작들, 즉 절제된 고수의 느낌을 주었죠. 그러니까 러셀 크로우는 과장된 몸짓보다 최소한의 동작으로 백전노장의 군인을 잘 표현했다면, 폴 메스칼의 동작들은 백전노장이라기보다 거리 싸움꾼 같은 움직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전략의 차이. (1편의) 경우는 항상 주인공이 불리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피지컬보다는 뇌지컬, 개인보다는 단체 협공 등을 유도해 전략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으며, 특히 카르타고 전투를 재현하는 장면에서 그러했는데, 일반 창병과 기마 전차 부대의 싸움,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의 막시무스의 전략과 지휘가 빛을 발하며 인상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근데 2편의 경우는 대부분 단순 힘과 힘의 대결, 나아가 원숭이, 폭불소, 상어 등 동물 CG들이 액션에 많이 들어갔지만 1편의 호랑이와 달리 별다른 감흥은 주지 못했고, 또 코뿔소 씬에서는 딱히 주인공이 불리해 보이지도 않았으며, 나아가 같이 싸우던 나머지들은 싹 다 사라지고 어느새 은근슬쩍 1대1 대결, 이게 뭔가 싶은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검투 액션뿐만 아니라 초반 대규모 전쟁 씬을 보아도 게르마니아 전투는 정면에서 치는 척하면서 기마병들이 숲을 뚫고 뒤를 치는 일명 쌈 싸먹기 양동작전을 펼쳐 대승을 가져오는 데 반해
2편 루미디아 전투는 해상 배경에 얼핏 더 화려해 보일 순 있으나 전략 따윈 없는 그저 단순 무식 정면 돌파였죠. 나아가 마지막 세 번째 차이가 결정적으로 바로 맞서 싸우는 상대, 즉 빌런의 강인함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영웅의 가치는 그들이 맞서 싸우는 빌런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매력적인 히어로를 만들기 위해선 그만큼 빌런의 강인함 역시 중요하다는 뜻으로 1편의 코모두스 같은 경우 최고라 할 순 없어도 인간 말종급 서사와 더불어 빌런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보였고, 특히 마지막까지 보인 악랄함과 더불어 제법 그럴듯한 칼솜씨를 뽐내었기에 마지막 결투 상대로서 큰 손색이 없었죠. 하지만 2편의 경우 중간 상대인 마르쿠스 장군은 앞서 설명했듯 포지션도 엉성하고, 또한 배우 페드로 파스칼의 나이가 촬영 당시 48, 따라서 장군이라지만 그닥 잘 싸우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최종 빌런인 마크리누스를 맡은 덴젤 워싱턴은 촬영 당시 나이가 68, 아무리 덴젤 워싱턴의 기본기가 뛰어나다 하나 극중 직업도 아주 오래전 검투사였던 정치인, 그러니까 태물 중의 태물과 이제가 26의 젊은 투사가 1대1 맞대결을 펼치는 상황. 이건 뭐 이퀄라이저도 아니고 아무리 능력 발이 있다지만 비유하자면 현재의 손흥민과 차범근을 맞붙인 것으로 둘모드리즈라도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데, 40살 가까운 나이 차의 젊은이와 할아버지의 싸움이라니 시작부터 김 빠지는 설정에다 그 연출 또한 타격 시점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 매우 엉성한 모습들. 긴장감 단 1도 없는 허무한 최종 결투가 되고 말았죠. 즉 인물 설정부터 서사, 액션 연출 등 그 완성도는 전편의 반의 반도 못 미친 졸작, 나오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 이런 건 됐고 프로메테우스 3부작 좀 완성시켜주세요, 스콧 감독님.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You will love me as I loved you. Am I not